미국인 2명 중 1명이 믿기 힘든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살고 싶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시민들이 뉴욕행 비행기 대신 서울행 편도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심 뒤에는 분노에 가까운 박탈감이 숨어 있습니다. 케첩은 채소, 피자는 균형 잡힌 식단. 이것은 놀랍게도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던 학교 급식의 기준입니다. 반면 70년 전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한국의 아이들 앞에는 매일 따뜻한 국과 갓 지은 잡곡밥, 그리고 영양사가 엄선한 반찬들이 무상으로 놓입니다. 단순한 유행이겠지 라며 냉소하던 30년 경력의 AP통신 베테랑 기자가 그 실체를 폭로하겠다며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판을 마주한 지 단 5분 만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인들이 자국을 버리고 한국에 열광하게 된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왜 한국을 선택할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불편한 곳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도어트입니다. AP통신 경제부에서 30년째 숫자를 쫓아온 기자입니다. 달러 강세, 금리 충격, 실업률 급등. 저는 평생 미국 경제의 민낯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욕 본사 데스크에서 데이터 하나를 받아들고 한참을 멈췄습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 258만 명, 그중 미국인이 아시아 외 국적으로는 단연 1위라는 통계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K-팝에 빠진 젊은이들이 잠깐 가서 살아보는 거겠지. 금방 돌아오겠지. 그런데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77%가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넷 중 하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국민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시적 유행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다 무심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이어폰을 꽂고 아무렇지 않게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꽤 오래 바라봤습니다. LA였다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첫 번째 인터뷰이를 만났습니다. 유타주 출신의 조세. 한국에 산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1년만 있을 계획이었다고요. 그에게 왜 떠났냐고 묻자 그는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LA에서 이사를 3번 했는데 3번 다 도둑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운이 나빴던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문을 깨고 들어왔고 두 번째는 현관 자물쇠를 따고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이사를 마친 날 밤 그는 새 자물쇠를 달면서 문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물쇠를 아무리 바꿔도 두려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길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딱 1년만 살아보자고.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저는 조세에게 한국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는 대신 제게 되물었습니다. 기자님, 새벽에 혼자 편의점 가본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뉴욕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새벽 3시에 혼자 편의점을 걸어간 기억이 없었습니다. 무섭거나 아니면 애초에 생각조차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조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요. 아무 생각 없이요. 한국에 K-팝 때문에 왔다는 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진은 고등학교 때 BTS에 빠졌고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다가 결국 서울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K-팝보다 더 강하게 붙잡는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버스가 제 시간에 오고 밤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 일상이요. 저는 취재 수첩을 펼치면서
처음 서울행 비행기를 탈 때 써뒀던 첫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거주 미국인 급진, 일시적 유엔인가. 그 문장 끝에 물음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울 첫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그 물음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국민이 짐을 싸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30년간 써온 경제기사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평균 연봉은 6만 3천 달러에서 6만 7천 달러 사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9천만 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미국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들 미국 연봉 얘기를 꺼낼 때 어딘가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유타 출신 조세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많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인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에 가깝다고 했지만 그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린 숫자입니다. 실제로 미국인 절반이 버는 중위 연봉은 5만 2천에서 5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7,500만 원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보면 비로소 씁쓸한 표정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값부터 보겠습니다. 뉴욕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6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650만 원을 집값으로만 내야 합니다. 서울은 같은 조건으로 125만 원 수준입니다. 400%가 넘는 차이입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집주인 통장으로 직행하는 구조입니다. 뉴욕에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금융이나 IT 업계에 들어가면 연봉이 10만 달러를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월세 650만 원을 내고 나면 그 화려한 연봉의 실체가 얼마나 남는지는 각자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하면 패스트푸드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맥도날드 세트 하나가 2만 7천 원입니다. 한국에서 같은 세트를 먹으면 1만 원 안팎이죠. 3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커피 한 잔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커피 한 잔이 8천 원, 한국은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최종 가격이 아닙니다. 세금이 별도입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뉴욕 같은 경우 세금을 더하면 표시 가격보다 810%가 더 붙습니다. 한국은 메뉴판 가격에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가격이 내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팁이 있습니다. 미국 식당에서 팁은 선택이 아닙니다. 최소 20%는 내야 하고 요즘은 25%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식당도 늘었습니다. 10%를 내면 종업원이 기분 나빠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팁 문화가 식당에서 그치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에서도 팁을 요구합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커피만 받아가는데 직원이 태블릿을 창문 너머로 돌려서 10%, 15%, 20% 버튼을 눈앞에 들이밉니다. 배달 앱에서도 팁을 미리 설정해야 하고 팁을 안 준 손님, 집을 다시 찾아가 항의하는 드라이버 영상이 뉴스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조세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팁을 안 주면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서비스가 아무리 별로여도요. 저는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봉에서 집세 빼고, 세금 빼고, 팁 빼고 나면 미국 중산층 지갑에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가? 숫자는 화려한데 삶은 빠듯한 나라. 그게 많은 미국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얘기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동입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차 없이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텍사스 출신 진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20분이 걸리는 동네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배차 간격이 길어서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차를 샀고 차 할부금과 보험료와 기름값이 매달 고정 지출로 쌓였습니다.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고 차를 사면 돈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진은 한참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본 요금이 1,400원, 미국 지하철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였습니다. 승강장 끝에서 끝까지 유리벽이 쳐져 있고 열차가 정확히 도어 앞에 서면 문이 열립니다. 미국 지하철 승강장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선로와 승강장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년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중 목숨을 잃는 경우도 나옵니다. 뉴욕 지하철 화장실은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고 늦은 시간엔 승강장 자체가 위험합니다. 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지하철 타고 나서 미국 지하철이 지하철이었나 싶었어요. 택시도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부터 심상치 않고 조금만 막히면 요금이 껑충 뜁니다. 서울 택시는 기본 요금도 낮고 어지간한 거리는 미국의 절반도 안 나옵니다. 조세의 부모님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택시를 타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택시는 탈만하네. 저는 서울 취재 이틀째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취재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미국은 연봉이 높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높고 밥값이 높고 팁을 내야 하고 세금이 따로 붙고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한국은 연봉이 낮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낮고 밥값이 낮고 팁이 없고 세금이 이미 포함돼 있고 지하철 한 장으로 도시 전체를 누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실제로 더 여유로운 삶인지는 이제 그렇게 자명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세의 말이 다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많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인 건 아니라고. 저는 그 문장 옆에 별표를 하나 쳤습니다. 취재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숙소 책상에 앉아 미국 급식 관련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이 하나같이 생활 얘기를 할 때 급식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향수 어린 불평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건 불평이 아니라 고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급식 메뉴 사진이 있었습니다. 런치볼이라고 불리는 메뉴였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 안에 핫도그 하나와 치즈 한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점심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피자 한 조각과 감자튀김이 놓인 트레이 사진도 있었습니다. 텍사스 출신 지가 이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피자, 저 금요일마다 기다렸어요. 그게 제일 맛있는 날이었거든요. 그 말이 웃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급식 기준을 보는 순간 저는 잠깐 자료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케첩이 야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토마토에서 나온 거니까 야채라는 논리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자는 곡물, 단백질, 채소가 결합된 균형식품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도우가 곡물이고 치즈가 단백질이고 토마토 소스가 채소라는 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미국 아이들은 피자를 먹으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한 셈입니다. 저는 30년간 경제 기사를 써왔습니다. 숫자로 현실을 포장하는 방식에는 이골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케첩이 야채가 되고 피자가 균형식이 되는 나라의 논리 앞에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통계 왜곡이 아니라 상식의 왜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들여다봤습니다.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학교 급식 예산을 무려 20억 달러 삭감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2조 7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예산이 줄자 영양보다 단가가 기준이 됐습니다. 싸고 오래 보관되고 아이들이 잘 먹는 것. 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게 피자와 햄버거와 감자튀김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의 입맛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급식 예산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케첩과 감자튀김이 사실상 야채로 인정받는 구조에서 예산이 더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지 학부모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더 씁쓸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싫으면 도시락을 샤워하면 되지 않느냐고. 선택은 개인의 몫이라고. 미국이 오랫동안 품어온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이들 밥상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 밥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선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미국 20대에서 3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루에 과자를 3봉지 이상 먹는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하루 3봉지입니다.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미국 고등학생 중 상당수가 비만 판정을 받았고 그 비율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굳어버린 입맛이 평생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한국 와서 처음으로 매일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진짜였어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학교에서 뭘 먹을까? 취재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케첩이 야채가 되는 나라의 기자가 그 반대편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은 진지하게 바꾸려 했습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Let's move. 함께 움직이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비만율을 낮추고 학교 급식을 바꾸자는 취지였습니다. 퍼스트레이디가 직접 텃밭을 가꾸고 학교 식단에 채소를 늘리고 칼로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뒤따랐습니다.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바뀌나 싶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당시 캠페인 실무에 참여했던 전직 농무부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정책보다 강했습니다. 채소를 급식 트레이에 올려놓자 아이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칼로리를 줄이자 아이들은 배고프다며 학교 밖 패스트푸드점으로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차를 몰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고등학생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입학할 때부터 차를 타고 오는 나라니까요. 건강한 식단을 강제하려 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부 개입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이 밥상에 정부가 왜 끼어드느냐는 논리였습니다. 미셸 오바마의 캠페인은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칼로리 기준은 완화됐고 채소 비중은 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예산이 다시 삭감됐습니다. 10년 가까운 노력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안 됐을까? 예산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전직 관계자는 전화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입맛은 어릴 때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기 전에 이미 결정돼요. 그때를 놓치면 정책으로는 못 바꿉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입맛은 어릴 때 만들어진다.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당연한 사실 앞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손에 핫도그와 감자튀김을 쥐어주면서 나중에 커서 채소를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국 20대에서 3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루에 과자를 3봉지 이상 먹는다고 답한 비율이 70%였습니다. 3봉지입니다. 식사를 해도 금세 배가 고프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입맛이 또 과자를 찾습니다. 비만율은 해마다 오르고 있고 관련 의료비 지출은 미국 가계를 짓누르는 고정 비용이 됐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가 나가고 병원비가 무서우면 병원을 안 가고 병원을 안 가면 더 아파집니다. 미국 중산층이 빠져있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어쩌면 학교 급식 트레이 위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국이 왜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였습니다. 패스트푸드 산업, 가공식품 산업, 설탕업계, 이 거대한 시장이 유지되려면 소비자가 계속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맛에 길들여진 소비자가 가장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됩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시장의 유지가 우선되는 순간이 있고 아이들 급식이 바로 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실패한 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싸워야 할 상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텍사스 출신 지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급식 개선 얘기가 나왔을 때 학생들 반응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그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반대했어요. 갑자기 왜 맛없는 걸 먹으라고 하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 웃음 뒤에 남은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안타까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국 무상급식에 관한 기사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국, 나물 반찬, 잡곡밥으로 구성된 식단이 매일 아이들 앞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무상으로 미셸 오바마가 10년을 싸워도 바꾸지 못한 것에 이 나라는 어떻게 해내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점심급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급식실로 들어서는데 복도에서부터 냄새가 났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된장인지 미역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따뜻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실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급식실 안으로 들어서자 조리 담당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국이 끓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시판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잡곡밥이 담긴 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다가 그냥 주머니에 덜어 넣었습니다. 그냥 한참 바라봤습니다. 12시가 되자 아이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차례대로 음식을 담았습니다. 국, 잡곡밥, 나물 반찬, 단백질 반찬 하나.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풍경이 어딘가 진지해 보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밥 먹는 시간으로 대하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급식 담당 영양사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식단을 짜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매주 영양 기준을 맞추면서 제철 식재료와 예산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의 균형을 맞추는 게 기본이고 나트륨과 당 함량도 기준치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케첩이 야채로 분류되던 미국 급식 기준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급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은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같은 식판 앞에 앉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도, 어려운 집 아이도 학교에서만큼은 같은 밥을 먹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이 주는 무게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급식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 초등학교 급식 영상에 미국인들이 남긴 댓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놀라움과 부러움이 뒤섞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 초등학교 급식 영상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이제는 단순한 아이러니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냐고. 예산이 빠듯할 텐데 그냥 싸고 간단한 걸로 때울 수도 있지 않냐고. 그는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교육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밥은 교육이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으면서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밀가루로 겨우 끼니를 잇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가 허리를 졸라매고 일하면서 나라를 일으켰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위에 교육을 쌓았고 지금의 세대가 그 결과로 모든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온 세대가 손주 세대에게 남긴 것이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저는 급식실을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잡곡밥에 국을 떠먹는 아이, 나물 반찬을 먹다가 옆 친구와 눈이 마주쳐 웃는 아이, 그 평범한 점심 풍경이 평범하지 않게 믿겨진 건 제가 미국에서 온 기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미셸 오바마가 10년을 싸워도 바꾸지 못한 것이 이 나라에는 있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밥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용히 당연하게 서울 취재 닷새째 되던 날 저녁 한국에 사는 미국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타,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출신 주도 다르고 한국에 온 이유도 달랐지만 의료비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가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피식 웃거나 아니면 잠깐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라는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여름 더위에 음식이 잘못됐는지 식중독 증상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참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게 아픈 것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결국 지인의 손에 이끌려 근처 내과를 찾았습니다. 진료를 받고 링거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수납창고 앞에 서는데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내민 영수증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8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피한데 진짜 울었어요. 서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8만 원에 우는 사람.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됐을지를 알면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만 수백 달러에서 시작합니다. 링거 한 팩이 수십 달러, 의사 진찰료가 별도, 시설 이용료가 또 별도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이 따로 붙습니다. 식중독으로 응급실을 다녀오면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부르가 미국에 있었다면 그 8만 원은 80만 원이 됐을 수도 있고 800만 원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들여다보면 숫자가 먼저 숨을 막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의료보험료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합니다. 매달 200만 원을 내면서도 병원을 가면 또 돈이 나갑니다. 보험료와 별개로 공제액이 있고 공제액을 채우기 전까지는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공제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설정된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진료는 사실상 본인이 다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이 선택한 방법은 병원을 안 가는 겁니다. 두통이 오면 참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파스를 붙입니다. 열이 나면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다 먹습니다. 정말 심각해질 때까지 버팁니다. 조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있을 때는 아프면 일단 얼마 나올지부터 생각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셔요. 아프면 병원에 간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이 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다릅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 하나로 대부분의 진료를 감당합니다. 국내 내과를 가도 큰 병원을 가도 본인 부담금은 제한적입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더 낮아집니다. 나라가 아픈 사람 편에 서 있는 구조입니다. 부르가 8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아들고 울었던 건 그 구조를 처음으로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미국 어느 도시의 병원 응급실 앞에서 청구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뉴스에서 본 장면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들입니다. 보험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그 앞에서는 표정이 비슷했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표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병원비 때문에 그 표정을 짓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냅니다. 그 단순한 흐름이 이 나라에서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부르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저 그날 8만 원 영수증 사진 찍어서 미국 가족한테 보냈어요. 가족들이 못 믿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건강할 권리가 어느 나라에 더 가까이 있는가? 그 답이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취재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숙소 책상에 처음 서울에 올 때 챙겨온 자료 묶음을 다시 펼쳤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받아든 그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거주 미국인 대상 설문조사. 한국에 계속 살고 싶냐는 질문에 7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이 숫자는 얼굴이 생겼습니다. LA에서 이사를 3번 했고 3번 모두 도둑이 들었던 조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 자물쇠를 달 때마다 두려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던 그 남자가 서울에서 1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식중독으로 한국 병원을 찾았다가 8만 원짜리 영수증 앞에서 울었던 부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미국 가족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못 믿겠다고 했다던 그 장면도요. K-팝에 이끌려왔다가 막상 붙잡힌 건 생활 그 자체였다던 지의 말도 생각났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20분을 걸어야 했던 텍사스에서 지하철 한 장으로 도시 전체를 누비는 서울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율베막 아제따. 이 숫자가 만들어진 건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편의점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아프면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 지하철이 제 시간에 오고 스크린 도어가 있고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 밥 한 끼를 먹어도 팁 걱정 없이 메뉴판에 적힌 가격만 내면 된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 앞에 따뜻한 국과 잡곡밥이 놓인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77%가 됐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였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을 타는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스크린도어가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 앞에 놓이는 따뜻한 국이 처음부터 무상으로 제공됐던 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허리를 졸라매고 공장을 돌리고 논밭을 일구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가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 이 나라의 일상이 됐고 세계 1위 경제대국, 국민들이 그 일상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참조 스크립트에서 읽었던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보내온 밀가루로 끼미를 잇던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쌀 재배 기술을 선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는 것. 저는 그 흐름이 급식실에도 지하철에도 병원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낸 세대의 땀이 지금 이 나라의 일상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1년만 있을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살다 보니 떠나기가 싫어졌다고. 조세도 그랬고 지도 그랬고 부르도 그랬습니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이게 한국이 특별히 대단한 나라여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 아이들 앞에 놓이는 따뜻한 밥 한 끼.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해야 하는 것들이 실제로 당연한 나라. 그게 77%를 만든 이유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면서 처음 서울행 비행기에서 써둔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 거주 미국인 급진, 일시적 유행인가. 그 물음표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욕 본사에 보내기로 한 기사 초고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써두었던 첫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거주 미국인 급진, 일시적 유행인가.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3번 이사하면서 3번 도둑을 맞고도 한국에 10년째 살고 있는 조세. 8만 원짜리 영수증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부르. K-팝 때문에 왔다가 지하철과 병원과 밥 한 끼에 붙잡혀버린 지 새벽 3시에 혼자 골목을 걷던 여성. 급식실에서 조용히 잡곡밥을 먹던 아이들. 그리고 밥은 교육입니다 라고 말했던 영양사 선생님. 저는 새 문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의 국민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숫자로 잡히지 않는 곳에 있었다. GDP는 한 나라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평균 연봉은
숫자의 높이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아프면 망설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병원 문 앞에 있었고, 아이들 앞에 매일 놓이는 따뜻한 식판 위에 있었습니다. 팁 없이 메뉴판 가격만 내고 나오는 식당에 있었고, 제 시간에 오는 지하철과 그 지하철을 타고 안심하고 귀가하는 밤길에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경제기사를 썼습니다. 달러 환율, 금리, 실업률, 무역수지. 숫자가 세상을 설명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살고 싶은가? 어디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가? 어디서 늙어가고 싶은가? 그 답은 GDP표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더 작고 더 덜 알려진 나라를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유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연봉이 높은 것과 잘 사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조세와 부르와지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안정된 빛이었습니다. 어딘가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 그 사람들이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화려한 선언이나 거창한 구호 없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자리에 놓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의 무게가 지금 이 나라의 일상이 됐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의 국민들이 짐을 싸는 이유를 찾으러 왔다가 나는 전혀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됐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창밖 골목에는 불빛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국민이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 처음엔 그냥 신기한 통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 나라를 만들어 온 모든 세대의 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시작해서 아이들 밥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새벽 골목이 안전하고 아파도 병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